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2월 22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한번 전해드렸었는데요. 4만 명이 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줄 임금과 수당 떼어먹은 업체 있죠. 네. 이랜드가 결국은 사과문을 올렸더라고요. 어제 저녁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태 진화에 나서고 있는데 이게 진화가 될 리가 없죠. 네티즌들의 불매운동이 더 거세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네티즌들은요, 이랜드 계열사 명단을 온라인에 공유하고 있는데요. 계열사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48개에 달한대요. 48개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됐던 외식사업부 브랜드뿐만 아니라요, 이랜드의 패션 등 다른 계열사까지 불매운동에 나서겠다,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네. 근데 네티즌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제가 살펴봤더니만 이랜드가 사과문 올리고 여러 가지 행동을 했지만 겉과 속이 다른 비도덕한 행태를 너무 많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네티즌들이 다 화가 났다는 거죠. 어떤 점에서 화가 났을까? 이랜드가 사과문을요, 자신들의 공식 홈페이지에 올려놨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사운이 나와요. 이랜드의 사운. 뭐냐면요, 4가지로 돼 있는데 나눔, 발음, 자람, 섬김. 사운 잘 지었네요. 특히 나눔 항목에는 뭐라고 써져 있는 줄 아세요?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쓰기 위해서 일한다. 기업은 소속돼 있는 직원의 생계와 기업에 투자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익을 내야 한다. 이래놓고선 알바생들 임금 등쳐먹은 거예요. 또 발음 항목에는요, 이익 내는 과정에서 정직해야 한다. 이래놓고선 알바생들 수당 떼먹고요. 또 자람 항목에는요, 직장은 인생의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 사람들의 공통체다. 그러면서 이 모든 짐을 알바생들한테 다 떠넘긴 거야. 이러니 네티즌들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 동네에도 이랜드 계열사가 있어요. NC 백화점, 그러니까. 킴스클럽 나란히 마주보고 있습니다. 길 하나를 두고서.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홈페이지를 직접 들어가서 진짜 이런 사운이 있는지 살펴보다 보니까 재미난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이랜드 그룹은요, 제1 경영 이념에 따라 매년 수익의 10%를 사회공헌에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떡하니 게재가 돼 있어. 네. 그래가지고 그 밑에는 금액까지 나와 있습니다. 2006년 이후 이 사회공헌 활동에 쓴 금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1931억 원. 알바생들의 등골 빼먹어가지고 여기다 다 써버린 거야. 그러면서 지네들 이름으로 기부를 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사주는 기부놀이 했다, 이런 의심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네티즌들은요, 또 이런 운동도 하고 있대요. 영화 카트라고 보셨죠? 봤죠? 이 영화 카트가 저도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 배경이 예전에 이랜드가 운영했던 홈에버 있죠. 네. 그리고 뉴코아, 여기서 일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라고 합니다. 2014년에 개봉한 이 영화 다시 보자, 이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홈플러스나 이마트인 줄 알았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얘기를 전해드리는 이유는 어제 시간에도 얘기 드렸잖아요. 알바생들은 놀라지 않는다. 워낙 이게 여러 기업들이 다 이랜드 비슷하게 똑같이 알바생들을 등쳐먹고 있기 때문에 진짜 국내 재벌들을 보면요, 이랜드처럼 겉으로만 사회 약자 돕는다고 해놓고선 뒤에는 자신들이 고용한 비정규직 알바생들 착취하는 재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다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랜드만 십자포화를 맡고 있잖아. 그렇죠. 그것도 좀 의심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아마도 이랜드가 광고를 많이 하지 않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의심도 충분히 갑니다. 진짜 정부와 재벌들이 몇 년째 강력하게 추진해온 고용 유연화 때문에 비정규직이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이 늘어난 데 사태의 원인이 있는데 진짜 이랜드 그룹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십자포화를 퍼붓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물론 나쁜 짓을 한 이랜드 그룹은 단죄를 해야 되겠지만 이랜드 이외에도 많잖아. 아까 얘기대로 에버랜드나 롯데월드에서 일하는 알바생들 제대로 대우 못 받고 있죠. 게다가 삼성전자 서비스센터라든지 SK 브로드밴드, 이 재벌 대기업이 간접 고용하는 그런 노동자들 돌아가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상사가 많잖아요. 네. 제대로 이거에 대해서 보상도 안 해주고 이런 데에 대한 관심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이랜드에 대한 불매운동을요, 좀 더 확산시키는 거야. 어떻게 확산을 시키느냐? 소비를 투표하듯이 착한 기업이 파는 제품과 물건을 고르는 방식으로 소비자 운동을 전개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정말 좋은 말씀인데 선택을 하려고 해도 착한 회사가 많지가 않아. 그게 문제야. 많지가 않지만 그래도 진흙 속에서 진주를 캐내듯이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죠. 그런 기업들 저희가 응원해줘야 그런 기업들이 점점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NC백화점 안 간다고 해서 롯데를 갈 거냐, 신세계를 갈 거냐, 현대를 갈 거냐, 당장 이 문제에 봉착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백화점 말고 근처에 있는 전통시장 가시면 되죠. 거짓말 할 때는 무의식적으로 코를 만진다. 한국인들은 거짓말할 때 코를 만지지도 않는다. 귀가 캥길 때는 눈을 마주치지도 못한다. 한국인들은 거짓말할 때 오히려 상대를 똑바로 쳐다본다. 우리가 알고 있던 거짓말에 대한 상식은 모두 틀렸다. 한국인에게는 한국인만의 거짓말 신호들이 따로 있다. 5년의 조사기간 1083개의 거짓말 사례에서 뽑아낸 한국인만의 거짓말 특징 25가지. 쉽게 속이고 쉽게 속는 우리, 쉽게 분노하고 쉽게 용서하는 나라. OECD 사기 범죄율 1위 국가, 거짓말에 관대하고 무감각해진 한국에서 나를 지키는 강력한 행동 심리학. 이제 그들의 거짓말이 보인다. 지금까지 몰랐던 한국인의 거짓말 신호 25가지. 한국인의 거짓말. 도서 출판 주수밭.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주열 하는 총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간의 유치한 감정 싸움. 이게 근데 저희가 방송을 해서 그런가? 또다시 재현될 조짐이래요. 또요? 네. 이주열 하는 총재가요, 어제, 그러니까 21일이죠. 출입 기자들과 만찬 간담회를 열었대요. 근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이 완화적이지 않다. 정부가 부진한 경기 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야 한다. 이렇게 주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총재는 이런 얘기까지 붙였습니다. 국내 기관뿐만 아니라 해외 신용평가사, 해외 국제금융기관들도 한국의 가장 큰 장점으로 재정정책이 여력을 꼽는다. 재정정책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할 때라는 주장에 동의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게 뭔 얘기겠습니까? 하느니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정부가 나서서 경기 띄워라. 이거를 애둘러 표현한 거라는 설명인 거죠. 네. 근데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6일 날 둘이 악수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11개월 만에 처음 만나가지고 서로 사진도 찍고 정책 협력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불과 닷새 만에 또 선빵을 날린 거지. 아직까지 유일호 부총리가 반응은 보이진 않았지만 아마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야 하는 니네나 잘해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여기가 만약에 옥타곤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주열, 유일호 두 아저씨들이 옥타곤 안에 있고 저희는 그 밖에서 구경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만간 피가 터질 것 같아. 그래요? 안바에 들어가서 팔이 부러지거나. 그러니까요. 지난번도 저희가 얘기 드렸지만 둘이 의견이 다를 수는 있죠. 당연히 각자 맡은 분야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렇게 혼란한 시기에는 서로 만나가지고 의견을 조율을 해야지. 이 언론을 앞에다 둬놓고 서로 설전을 벌이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러려면 진짜 JTBC의 설전에 참가를 하던가. 근데요, 대통령도 그렇고 국무총리도 그렇고 그 권한 대행을 하는 그 사람도 그렇고 그들이 그렇게 하니 이들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가 또 있습니다. 하느니요, 오늘 22일이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 보고를 했는데요. 여기서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어제 하는 총재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인지 뭔진 모르겠지만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요, 최근 전망했던 2.8%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2.8%도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네. 하느니 최근 경제 성장률 전망과 관련해서 하향 요인이 다소 커졌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있지만 명시적으로 전망치에 미달할 것이다.
얘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겠습니까? 미리 실드를 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부에서 유일호가 제대로 재정정책을 안 썼기 때문에 경제성장률 미달한 거 아니냐. 난 미리 얘기했다. 이거를 실드를 치기 위해서 얘기한 것 같아. 아, 가드를 올렸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도 얘기했듯이 우리 경제 최대 불확실성이 이런 정치에 있다는 저희의 지적이 진짜 증명된 것 같아요. 한편은 너무 씁쓸합니다. 늘 그렇죠. 예상하고도 적중하면 씁쓸하죠. 다음 소식입니다.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요 3%대 중반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 기준금리는 동결됐었잖아. 그렇죠. 서민들이 내야 될 은행 이자만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요.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5대 시중은행의 11월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요. 3.28%입니다. 지난 10월에 비교했을 때보다도 0.28%포인트나 올랐어요. 우와. 국민은행이 3.18 가장 낮았습니다. 농협이 3.40 가장 높았고요. 다른 은행들도 다음 달 3%대 중반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시죠? 미국 금리 인상으로 시장 금리가 뛰면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신규 코픽스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특히 다음 달인 내년 1월은요. 미국 연준이 이달 단행한 금리 인상이 코픽스에 반영이 되거든요. 아하. 이렇게 되면 시중은행의 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더 올라가겠죠. 어쩌면 4%를 목전에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예전에 내릴 때는 엄청 천천히 내렸잖아요. 근데 올라갈 때는 너무 빠르네. 저희가 늘 금리 얘기할 때 주유소 얘기 같이 하죠. 기름이랑 어쩜 그리 똑같은지. 아니 근데 왜 대출금리만 이렇게 오르고 예적금금리는 안 오른 거예요? 지네들한테 돈이 안 되니까. 대한항공이 전 세계적인 망신을 당했었잖아요. 그렇죠. 진짜 기내난동 사건 보니까 아우 진짜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그런데 대한항공이 또다시 구설수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대요. 뭐냐면요. 조종사 파업. 22일 국토교통부와 대한항공 관계자 등에 따르면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오는 31일까지 1차 파업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조종사 노조 전체 인원 1,100명 중에 이번 파업 참가자는 많지는 않아요. 170명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약 15% 정도 되죠. 이에 따라 대한항공 관계자는요. 조종사 노조의 부분 파업으로 2,170여 건의 대한항공 운항편 중 147편만 줄어들게 된다. 불편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조종사 노조가 파업에 나섰을까요? 정부나 대한항공 사측에 의하면요. 올해 임금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네. 일단 조종사 노조 측은요. 당초 이번 협상에서 임금의 29%를 인상해달라. 이렇게 제시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이 크다. 땅콩 회항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어렵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인 거겠죠. 그래서 1.9%밖에 올려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렇게 노사 간의 입장차가 팽배하니까요. 자칫하다가는 조종사 노조 파업이 장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국토부 관계자는요. 임금 타협이 없다면 조종사 노조의 파업은 내년 1월 10일까지 20일간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벌써 이렇게 예언하고 있네요. 조종사 노조 관계자들도요. 파업은 이미 내년 1월 20일까지 10일 단위로 3차까지 계획된 상태다. 사측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추가적인 파업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바다에서도 한진해운 때문에 물류가 막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늘에서도 이 조종사분들마저 파업이 장기화된다면은 하늘 쪽 물류도 빵꾸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게다가 이번에도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도 많아요. 한 전문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임금 협상은 대한항공 노사 간의 문제지만 조종사 파업마저 장기화 수술을 받는다면 고용과 교통 물류를 담당하는 정부의 중재 능력에도
화살이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화살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심장에 박혀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정부나 대한항공 측은 이 파업 자체가 임금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데 진짜 이유는 또 다른 데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뭔 얘기냐면 조양호 회장이 지난 5월에 항공기 조종이 자동차 운전보다 쉽다. 조종사들을 비난을 했잖아. 네. 자기가 데리고 있는 조종사들을.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를 아직까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조종이 쉬우면 지가 하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왜 남을 시켜? 연간 휴대폰 분실 건수가요 114만 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많아요? 엄청 많죠. 근데 주인을 찾는 경우가 3만 대밖에 안 된대. 어이? 정말 대책 마련이 시급하죠. 녹색 소비자 연대에 따르면요. 미래부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5년간 휴대전화 습득 신고, 그리고 찾아준 단말기 현황, 그리고 이통 3사의 5년간 단말기 분실 현황, 이 자료를 분석을 했답니다. 봤더니 5년간 연간 평균 분실 건수가 방금대로 114만 건이 나왔다는 거죠. 와. 휴대폰 분실은 연간으로 봤을 때도요 큰 차이가 없는데 습득 신고 자체는 5년간 갈수록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2011년에는 약 8만 건에 달했대요, 습득 신고가. 근데 작년에는 이게 4만 5천 건으로 40% 이상 줄었다는 거죠. 아니 이게 왜 줄어들까요? 습득 신고 보상 사은품 예산이 2011년에는 건당 6,000원이었대요. 근데 작년에는 건당 2,500원.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죠. 아, 분실된 스마트폰을 주워다가 주면 그거에 대한 보상이 건당 2,500원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이러니 안 돌려주려고 하지. 그리고요, 저희의 일반적인 생활 패턴을 봤을 때도 보통 술을 먹고 택시에다 많이 흘린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다음날 깬 다음에 이제 정신을 차릴 거 아닙니까? 택시에다 놓고 내렸어 하고 전화를 해보면 전화기에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렇죠. 아니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휴대전화를 잊어버리게 되면 가계 경제에 엄청난 피해가 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단통법 이후에 1년간 단말기 평균 가격이 67만 원이거든요. 근데 단통법 이후에는 평균 20만 원 전후의 지원금이 제공된 것을 감안하면 한 대를 잃어버리면 50만 원의 피해가 생기는 거예요. 와. 114만 대라고 했잖아요, 연간. 그러면은 5,650억 원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택시에서 잃어버려서 못 찾는 것도 물론 이유가 있죠.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도 그닥 잃어버린 폰을 찾아주는 거에 큰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가 또 뭘까? 요거를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거 저희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오래 들으신 분들은 쉽게 추측하실 것 같은데요. 네. 잊어버려야 또 사겠죠. 그러니까요. 또 사면 누가 좋을까요? 예전 로마 시대 때 시저가 브루투스 넘어져 이러면서 돌아가셨잖아요. 네. 최근 서민들 사이에서 하이트 맥주 넘어져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대요. 아, 얘네도 오른답니까? 아, 역시 눈치가 빠르시네요. 오비 맥주의 카스 가격이 오른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하이트 가격까지 같이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클라우드도 오르겠네요. 당연하겠죠. 하이트 진로가 오늘 밝힌 바에 따르면요. 27일부터 맥주 출고 가격을요. 평균 6.33% 인상한다. 이렇게 밝혔대요. 이는 4년 6개월 만에 인상이라고는 하긴 하지만 이 하이트 맥주까지 올라가 버리면 이거 맥주 앞으로 어떻게 먹을까 참 걱정이 되네요. 크리스마스 끝나고 이틀 뒤에 올리겠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앞서 오비 맥주는 지난 1일부터 맥주 가격을 평균 6% 올렸잖아요. 네. 그리고 3위 업체인 롯데주류, 클라우드, 박 PD가 좋아하는 네. 이 클라우드 가격도 아마도 내년 초에 올릴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서는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맥주 가격 오르는 거 가지고 이렇게 윤활 떠냐? 근데 맥주만 오르는 게 아니래요. 또 다른 대표적인 서민 품목인 라면 같은 경우에도 줄줄이 가격 인상 조짐을 보이고 있대요. 이미 벌써 올랐죠. 지난 16일 날 국내 라면 시장 1위 업체 농심이 신라면과 러구리 등의 가격을 평균 5.5% 인상했잖아요. 그래서 계란 사재기뿐만 아니라 라면 사재기 열풍도 불어닥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다른 업체들 오뚜기, 삼양,
팔도 여기도 덩달아 가격을 올릴 기회만 엿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농심은 이 김기춘 월급 주고 나니까 돈이 없었나 보지? 그런가 봐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죠. 최근 2년 사이에 오른 제품들 이렇게 따져보니까요. 대부분이 서민 품목으로 분류되는 제품들이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네. 대표적인 예가 담배 있죠. 빙과류, 또 계란값도 많이 오르고 있고 과자, 소주, 그리고 방금 얘기 드렸던 맥주나 라면, 빵, 콜라, 두부 이런 품목들이 잇따라 올랐기 때문이란 얘기인 거예요. 거기에 기름값, 금리. 그렇죠. 근데 뭐 가격이 올린 업체들은 다 이유가 있다고 설명을 하죠. 인건비 등 원재료 가격이 올라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지만 서민 관련된 품목 같은 경우에는요. 정부가 나서서 값을 내려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긴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게 기업들 입장 아니냐. 만약에 정부가 강력하게 이런 서민 품목의 가격을 중재에 나섰다면 이렇게 가격이 오르진 않았을 텐데 이거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든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삼성이 빵 셔틀하고 강아지 셔틀 하는 게 왜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희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런 서민 품목 가격마저 줄줄이 인상되고 어제 보니까 어느 기사 제목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계란 하나 마음 놓고 못 사 먹는 나라. 이런 서글픈 나라가 되고 있는 게 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와 관련해서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이마트도 계란 한 판을 구매 제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어제까지는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유가 그거예요. 롯데마트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롯데마트에서 우리 쪽으로 손님들이 이동을 해가지고 계란을 싹쓸이를 해가는 바람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1인 한 판 이렇게 가게 됐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너무 구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핑계 없는 무덤 없다더니만. 이게 과감하게 동결 또는 인하로 가면 오히려 1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포브스가 매년 발표하는 전 세계 억만장자 순위 아시죠? 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뭘까요? 글쎄요. 사업, 복권, 땡!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이요? 네, 결혼이요. 여기 부자가 되기 위해 억만장자와 결혼하기로 한 프랑스 여배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봤자 그들과 같은 부자가 되기는 글렀으니 차라리 억만장자인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는 건데요. 사실 정말 결혼한 건 아니고요. 프랑스에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인기를 얻고 있는 경제 풍자 연극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양극화, 경제 불평등 좋은 말이긴 한데 조금 지루하고 어렵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여배우이자 코미디언인 저자가 억만장자와 결혼하려는 신부를 연기합니다. 억만장자의 실체를 가감없이 까발리는 그녀의 비평이 아주 매섭습니다. 그녀가 본 억만장자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나는 억만장자와 결혼했다. 기대 바랍니다. 도서출판 한빛피즈. 그러면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자동차 얘기인데 이거 좀 무서운 얘기 같은데요. 지난 여름에 관련 소식을 짧게 전해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8월 초죠. 해수욕장으로 피서를 가던 일가족 5명이 사고를 당합니다. 근데 운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이 모두 숨졌어요. 기억나시나요? 이때 사고? 기억나죠. 너무나 예. 끔찍했잖아요. 예. 부산의 구형 산타페를 몰던 한모 씨. 이분이 우리 나이로 65세가 넘으신 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차가 급발진을 했고 그러면서 차가 왜 이러나 아이고 우리 애기라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육성이 그대로 녹음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이 블랙박스 영상을 다 같이 확인을 했죠. 방송을 듣는 우리 애청자분들도 아마 이 영상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결과는 그거죠. 한 씨, 그러니까 운전자는 차가 급발진을 했다. 그리고 제조사와 경찰 측은 운전자의 과실이다. 그런데 결과가 지난 13일에 나왔습니다. 운전자의 과실이다. 오이? 그러면서 경찰은요, 기소 의견으로 이달 중에 이 할아버지를 검찰에 송치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아이고. 자기 때문에
자기 가족이 4명이 죽었다라는 멍해를 평생 짊어지고 가게 된 거죠. 한 씨와 유가족들은 운전자 과실이 아닌 급발진 가능성, 그러니까 차량 결함이 사고의 원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팽팽한 법정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방금 들으신 운전자와 할머니의 목소리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급박한 상황, 그리고 운전자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났다.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뒷좌석에 타고 있던 3살배기 남자 어린이 1명, 거기다가 생후 3개월 된 남자 아기 1명, 그리고 2 아기의 엄마, 그리고 엄마의 외할머니, 그러니까 4명이 숨졌는데 할아버지이자 죽은 딸의 아버지인 운전자 한 씨는 어찌됐건 가족을 죽게 한 나쁜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아이고. 아니 근데 경찰에서 이렇게 할아버지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야, 근데 이 이유라는 게 참 가관입니다. 사이드 브레이크입니다. 사이드 브레이크랑 뭔 상관이에요? 사이드 브레이크가 내려와 있었다는 거야. 급발진이 나서 차가 고속으로 달렸더라면 사이드 브레이크를 위로 당겨가지고 채워야지. 이걸 왜 가만히 냅뒀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신의 과실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버린 거예요. 아니 차가 갑자기 나가면 브레이크부터 밟지 누가 사이드까지 올리나요? 카 레이서라면 모를까, 일반인이 이렇게 차가 100km가 넘는데 브레이크는 말이 안 듣는데 과연 사이드에 손이 갈 여유가 있었을까요?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면 고속 운전 시에 차를 멈출 수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 경찰은 판단을 했는데 우리 경찰의 클래스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기면요, 물론 약간의 감속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속 60km만 넘어도 이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신나게 운전을 하고 있었어. 근데 자꾸 계기판에 뭐 빨간불이 켜져 있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벨트를 안 매서 불이 켜져 있나 하고 봤더니 벨트는 매져 있어. 뭐지? 사이드 브레이크가 채워져 있는 경우거든요. 아 그래도 차가 나가나요? 나갑니다, 차가. 오호. 이 얘기 뭡니까? 사이드 브레이크 올려놔도 시동을 걸 때나 천천히 갈 때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탄력이 받으면은 차가 나가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이 PD님은 이런 적 없으세요? 저는 한 번도 없어가지고. 저는 예전에 이 수동 시절에, 그때는 우리가 이제 사이드를 쫙 당겨 올렸단 말이죠. 그렇죠. 수동 변속기 시절에. 근데 깜빡하고 이거를 안 내린 거야. 그리고 심지어 저는 고속도로도 달렸어요. 근데 나가요. 대전에서 추풍령 휴게소를 갈 때까지 이 사실을 몰랐더랬죠. 근데 휴게소 다 왔을 무렵에 어디서 타이어 타는 냄새가 막 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우리 앞차가 타이어가 타나보다, 남의 일이겠지 하고 추풍령까지 갔습니다. 알고 봤더니 제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놔가지고 이 브레이크 라이닝이 타버린 거야. 그러면 그거 교체해야 되잖아요. 교체해야죠. 아니면 부실한 상태로 계속 타든가. 그만큼 사이드 브레이크는 올려놨다 해도 시속 100km 이상 달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저도 아는 팩트를 우리나라 경찰이 몰랐을까요? 에이 경찰은 박 PD만큼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런가? 이게 전문가만 아는 건가? 우리 경찰이 일반인도 아는 상식을 모를 리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가정한다면 이는 누군가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매뉴얼대로 발표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어요. 그럴 수 있죠. 이해관계자가 누굴까? 물론 경찰의 판단으로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번 판단에 주목하고 분노를 하는 건 여전히 대한민국의 경찰과 기업이 바뀌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매년 100건이 넘는 급발진 의심 사고가 일어나고 소송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이긴 적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진짜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승소 가능성이 제로다.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룰 자체가 제조사에 100% 유리하게
세팅이 됐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현재 국내법은 급발진 사고의 경우에도 소비자가 자신의 과실이 아님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아니, 소비자들 중에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대부분일 텐데 이 과실을 어떻게 입증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라는 얘기죠.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어떤가 하고 봤더니 물론 얘네도 소비자가 과실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조사도 같이 우리 물건에 하자가 없다 입증을 한다는 겁니다. 같이 쌍방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다가 야 우리가 조금 밀릴 것 같아. 그러면 합의를 시도할 거 아닙니까? 고객님,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서 시간 낭비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고객님도 바쁘시죠? 대신에 저희가 이번에 크게 잘못한 건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고객님께 시간도 뺐고 심려를 끼쳐드렸으니 이 정도 보상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합의하시죠. 이렇게 대부분 끝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있었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개선을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해당 부서 라인 그리고 그 제품을 만들었던 근로자 그리고 그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었던 하청업체까지 다 조인트가 까이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어쨌건 최소한 그 라인에서는 동일한 하자가 발생이 덜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원천적으로 이러한 보상까지 합의에 이르는 과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동일한 하자가 무한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만약에 지난 13일에 경찰이 급발진으로 의심이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더라도 소송까지 간다면 우리 한씨 할아버지는 당연히 질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을 듣는 우리 애청자분들은 산타페 일가족 정말 불쌍하다, 아기들이 특히 가엾다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런데요, 이 불쌍한 일이, 이 가여운 일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면은 더 이상 동정이라든지 공감 차원의 일이 아닐 겁니다. 거의 모든 차량이 자동 변속기를 채택하고 있죠. 전자장치, 전자장비가 일반화됐습니다, 이미. 이 얘기는 언제든 급발진, 엔진 꺼짐,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음, 이런 일들이 나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이거 너무 끔찍한데요? 삼성전자가 하만을 인수한 배경 중에 하나도 갈수록 차에 들어가는 전자장치가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거 잘 아시죠? 현재까지 소비자는 할 수 있는 게 딸랑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바로 뽑기를 잘하는 겁니다. 아이? 뽑기란요? 급발진과 같은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거는 사실입니다. 다만 아무리 낮은 가능성이라도 당사자에겐 100%잖아, 확률이. 그렇죠. 가족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이라면 당연히 사전에 막아야 되고 피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힘없는 우리가 하자 있는 물건 뽑기를 이거 어떻게 능력껏 피할 수 있는 것도 불가능하잖아. 그렇죠. 결국 지금이 아닌 미래를 보고 소비자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정신을 바짝 차리느냐? 먼저 문제의 차를 만드는 회사는 물론이고 그 회사에서 만든 제품 거들떠보지도 말자는 겁니다. 도로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확 돌려야 되나요? 옥시 사태에서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 확인했잖아. 물론 가습기 살균제와 자동차는 사정이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대차나 기아차 외에는 대안이 거의 없지 않냐. 대안이 있으면 얘기해봐. 근데 과연 그럴까요? 현대차의 강점으로 꼽히는 저렴한 가격. 근데 이것도 옛날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요? 신형 그랜저 중에 가장 저렴한 게 3천만 원 초반이죠. 소나타 역시 살만한 트림의 경우에는 2,700~800만 원. 얼추 3천만 원이에요. 이 정도면은 수입차 브랜드에서도 동급의 모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한국 GM, 르노, 삼성 이거 국산차잖아. 이들 브랜드에서도요 충분히 훌륭한 경쟁 모델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르노 삼성의 SM6죠. 올해 내내 소나타를 제치고 중형 세단 1위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요? 1위를 유지를 계속하고 있다. 이 얘기가 뭡니까? 많은 분들이 저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어도 소나타는 안 사. 소나타 사느니 걸어다니겠다. 이거죠. 또 다른 장점으로 착각을 하고 계신 게 현대차는 AS 카센터 이용이 편리해. 과연 그럴까요? 현대차 직영 카센터는 대기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제 주위 분들 요즘 불만을 들어보면요.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 이것도 한 달이 기본이고 넉 달을 기다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해요. 아니 그러면 넉 달 동안 차를 그냥 세워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워놓거나 아슬아슬 운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일간지나 방송에 종종 이런 기사 나옵니다. 수입차 사고 싶어도 AS 걱정이 돼서 땡땡땡 이런 거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역시 현대차와 유력 언론이 손을 잡고 소비자를 기만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AS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인데 말이죠. 불매는 어찌 보면은 한시적인 옵션입니다. 영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결국 법을 바꾸는 겁니다. 즉 소비자가 무조건 지는 소송을 소비자가 적잖이 이길 수도 있는 소송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죠. 이를 위해선 국회의원들을 바꿔야 되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 이하 간부들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경불진에서 지겹게 반복하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 잘 뽑아야 됩니다. 그렇죠. 가능하다면 한국 특유의 제조물 책임법을 안 바꿀 수 없도록 유권자인 우리가 의회를 압박해야 됩니다. 이런 어이없는 제조물 책임법, 100% 소비자가 지는 그런 제조물 책임법 유령이 대한민국을 배회하고 있다는 것은 여야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국회의원이 암묵적으로 동의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참고로요. 경불진 애청자 중에서 구형 산타페 모시는 분들을 위해 팁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이 차종은요. 아까 일가족 4명이 사망한 그 차종입니다. 엔진 고압 펌프에 문제가 생겨서 무상 수리를 진행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가족 4명을 잃은 한씨 할아버지는요. 무상 수리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 그래요? 왜 받지 못했을까요? 무상 수리와 리콜은 다르죠. 그렇죠. 리콜은 모든 고객에게 통지를 하고 정부에도 결과를 보고를 합니다. 고객 중에 몇 분이 입고를 하셨습니다. 쌩 깠습니다. 강제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무상 수리는 아는 사람만 가서 받는 겁니다. 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나간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한씨 할아버지 일가족은요. 무상 수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까운 생명 4분이 돌아가셨다고 볼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아이고. 할아버지는 몰랐어 무상 수리를 하는지. 근데 실제로요. 동일한 차종 비슷한 연식의 차를 운전하는 분들이 비슷한 문제를 하소연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 중에 다행히도 동호회에 가입을 해가지고 이 무상 수리 사실을 알고서 수리를 받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 이분들이 언론에 이렇게 막 인터뷰를 해놨어요. 할아버지 사고 소식을 접하고 정말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았다. 순간 정말 슬프고 미안한 마음마저 들었다. 아니, 그분들이 미안해 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무상 수리는 일종의 리콜 은폐용 상술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데요, 이 무상 수리가 예전에 진행된 거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자비로 수리를 해야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 이제는 돈을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수리를 하시든지 차를 바꾸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해야 되긴 합니다. 저라면 후자를 택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박 PD 얘기를 듣다 보니까 뽑기를 잘해야 되겠네. 차도 잘 뽑아야 되지만 대통령, 국회의원 다 잘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혹시 기부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기부는 무슨? 기부는 션, 정혜영, 김장훈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부는 돈 많은 연예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무료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에 접속하면 누구나 기부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위시플렉스의 나만의 위시에서 매주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만 고르면 됩니다. 물론 사는 것이 아니라 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부머니 500원이 매주 생기죠. 이 기부머니를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같은 프로젝트에 후원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보너스도 있습니다. 매주 추첨을 통해 골라놓은 신상을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기부도 하고 신상도 챙기고 그야말로 꽉 먹고 알 먹고입니다. 이래도 기부는 나와 상관없는 딴 나라 이야기라고 하실 건가요? 당장 위시플렉스에 접속해 자랑스러운 기부천사의 이름을 올리세요. 마무리로는요, 제가 이 칼럼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단국대 의대 교수님인 서민 교수님 아시죠? 네. 이분 글빨이 장난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오늘은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서 너무나 놀랐어요. 어린이의 대통령 꿈 심어주는 박근혜. 그래서 이거 갑자기 서민 교수님이 생각이 바뀌셨나? 이런 의심까지 들더라고요. 근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진짜 무릎을 탁 치게 만들더라고요. 일단 뭐라고 쓰셨는지 살짝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 대통령이 꿈이라는 학생들이 부쩍 늘었다. 나라를 잘 만들어 보겠다는 뜻을 가진 이들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대통령만한 꿀직업이 없다는 것을 알아챘기 때문인 듯하다. 첫 번째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관저에 있다가 가끔 집무실에 나와서 남이 써준 원고를 읽기만 해도 2억 1,200만 원의 연봉이 꼬박꼬박 입금된다. 놀랍죠? 아이고, 연금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또 서민 교수님은 이런 얘기까지 써놓으셨네요. 관저에서 태반 주사를 맞든 미용 시술을 하든 아니면 드라마를 보든 아무 상관이 없다. 더 놀라운 것은 5년을 이렇게 놀아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는데 그게 자그만치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연금과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이다. 이쯤 되면 길을 쓰고 대통령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은가? 하고 싶죠. 진짜 저도 하고 싶어요.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부하가 많다. 세월호 침몰 당시 7시간이나 자리를 비웠다면 욕먹어도 싼데 그 공백을 입증해줄 수많은 증인들이 하나같이 입을 닫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 대면인의 활약은 눈물 없이 볼 수 없을 지경인데 이쯤 되면 길을 쓰고 대통령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는가? 세 번째는요. 지인에게 한턱 크게 쏠 수 있대요. 특히 좋은 점은 자기 돈을 전혀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 나중에 걸리면 걱정하지 마시라. 몰랐다고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다. 이쯤 되면 길을 쓰고 대통령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는가? 네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갈 수 있다. 매일이 휴가지만 아까 첫 번째 이유에서 설명을 했었죠. 네. 매일이 휴가지만 그래도 다들 휴가 가는 여름이 되면 또 놀러가서 모래사정에 낙서하는 것. 이거에 바로 대통령의 행복이다. 그뿐만 아니다. 미국을 비롯해 프랑스, 우즈베키스탄 원하는 나라든 어디든 갈 수 있다. 오갈 때 편안한 전용기를 타고 가는 것은 보너스다. 이쯤 되면 길을 쓰고 대통령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는가? 전용기뿐만 아니라 전변기도 있죠. 그렇죠. 전변기. 다섯째는요. 대통령기 중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다. 지금 감옥에 있는 이들 중 박 대통령만큼 큰 잘못을 한 사람을 찾는 것도 쉽지 않지만 박 대통령은 감옥 대신 평소 좋아하는 관저에 머물고 있다. 이쯤 되면 길을 쓰고 대통령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는가? 5가지 이유가 조목조목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대통령이 이렇게 놀라운 혜택이 있는지 몰랐어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서민 교수는 마지막에 이런 얘기까지 쓰셨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지만 박 대통령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그래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대통령의 꿈을 심어줄 수 있으니까 대통령의 건투를 빈다. 이런 얘기까지 써놓으셨네요. 네. 진짜 명문장 아닙니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얘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도 화제가 됐던 박근혜가 국민 대통합을 이뤄놨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네. 이거 말고도 또 있네요. 청소년들에게 꿈도 심어줬잖아. 서민 교수님 말처럼. 진짜 이러다가 역사에 길이 남을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야, 이래 저래 역사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첩.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